이야기의 무대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극작가 그레고리 웨스트의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웨스트 씨는 지금 참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죠. 아름다운 여인이 작은 미니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칵테일을 받아든 웨스트 씨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칵테일과 그 칵테일을 만든 사람을 찬양하고, 여인은 기쁜 얼굴로 웨스트 씨의 소파 옆자리에 앉아 다정한 포옹을 합니다. 참 그림 같은 한때입니다. 창가 너머에서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이 풍경을 맞닥뜨린 그레고리의 아내 빅토리아 웨스트 씨는 상당히 불쾌했지만요. 빅토리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가슴을 쓸어내린 뒤 현관을 통과하고 거실 문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릴 때부터 그레고리는 들고 있던 칵테일 컵을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놀랐지만 이내 침착한 태도로 옆에 있던 아가씨부터 진정시켰습니다. 이 아가씨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레고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레고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가위를 집어듭니다. 노크를 한참 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드디어 열리자 빅토리아는 침착한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약간은 다급한 몸짓으로 방 안을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그레고리 웨스트 외에는 아무런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서재에 비밀문이 있는 게 아닌지 벽을 두드려보고 책상 밑도 재빠르게 살펴보지만 역시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빅토리아는 이상하다며 자신이 조금 전 창가에서 헛것을 본 것 같은데 자신이 보았던 풍경이 뭐였는지를 그레고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빅토리아가 창가에서 봤던 아름다웠던 여인을 한참 묘사를 하자 그레고리는 너털 웃음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그레고리 웨스트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고 빅토리아는 무엇을 봤던 걸까요? 빅토리아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 그레고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봤던 여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인지를 악랄하게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그레고리는 그만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말처럼 그런 여자는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이제 분노한 빅토리아는 그레고리를 맹비난합니다. 역시 아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 여자는 어디 갔느냐? 아니 무슨 관계였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따져묻고 맹비난을 하는 빅토리아한테 그레고리는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제서야 해명을 제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레고리는 책상에 테이프 레코더를 집어듭니다. 아니 지금 바람을 피던 여인과 책상 위의 테이프 레코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극작가 그레고리 씨는 평소 테이프 레코더로 그의 작품 내용을 녹음하곤 하는데요. 빅토리아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빅토리아에게 자신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말을 시작합니다. 작가로서 자신이 만들어낸 극중인물이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작가인 자신의 통제를 작품 안에서 인물들이 잘 따르지 않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빅토리아도 자주 들어왔던 하소연이었죠. 그런데 그 하소연이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레고리는 바로 그 인물들의 생생함이 어느 날부터 실제 세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습니다. 뭔가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빅토리아는 정신과 의사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되나 잠시 망설인 사이에 그레고리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테이프 레코더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레고리는 누군가를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금발머리, 160cm의 키, 소박하고 겸손한 성격에 내면이 외면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 고풍스러운 옷차림에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리된 머리를 가진 여인. 메리가 지금 현관을 가로질러 온다. 이렇게 그레고리가 묘사를 하자 빅토리아의 귀에는 현관문을 누군가 여닫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레고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메리가 현관문을 닫고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온다. 그레고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리가 나타났습니다. 빅토리아 웨스트는 지금 나타난 메리라는 여인을 정말 의아하고 경악스러운 얼굴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죠. 슬로우 뉴스에서 책상을 닦으면서 환장 특급을 진행 중인 노모뎀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2부 무책임 상담소에서 아무 말 상담을 하려다 너무 책임감이 넘쳐서 밀려나서 다음 코너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미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그림 그리고 기획하느라 일에 아주 파묻혀 있는 터터라 리키입니다. 네, 생각보다 게으른 흑막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진짜 한 달? 얼마만입니까? 한 달인가? 제가 좀 쉴 때는 훌륭하게 쉬자라는 주의라서 네, 아예 그냥 겸사겸사 또 중간에 축복을 드릴 만한 일도 있어서 네, 축복도 드려야 되고 맞아. 네, 미나리님이 이제 유부녀가 되셨죠? 네. 네.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네. 드디어 아줌마가 지금 됐습니다. 청취자들이 막 다 끄고 돌리고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아니 근데 잘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유부녀면 어떻고 결혼 안 했으면 어떻고 독신이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어차피 실생활에 내 남편 만나지도 될 거 않는데? 아닌데. 예. 그쵸. 그 왜 연예인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좋아하는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문화. 아이돌들. 아이돌들이 연애를 하는 게 왜 실망인데?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건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그러니까 왜 아이돌 아니어도 왜 되게 괜찮은 자기들이 되게 선망했던 연예인이 결혼을 했어. 그럼 인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를 빼면 돼요. 네. 어차피 맞아요. 못 볼 거니까. 환상 속의 존재니까.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이 모니터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지 모니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다. 이 라디오 전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지 바깥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그냥 환상 속의 존재로 딱 놓으면은 오히려 그냥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고 오랫동안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분개하기에는 제 팬이 너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도 저에게 그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 우리 방송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 이제 피드백 올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미나리님은 여자 팬들이 더 많으세요? 아, 저 네. 걸크러쉬인가요? 네. 오히려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그 남자분들이 물어보기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물어봐요. 오, 그렇군요. 오. 그래서 저는 그 올바른 팬덤은 동성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하고 있네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쉰 만큼 뭔가 총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요, 제이크님. 네. 되게 게으르긴 한데 생각보다 아주 꼼꼼하게 게으릅니다. 치밀하게 게으르시죠. 네, 네. 치밀하게 게으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팟캐스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들으면 되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즌 1, 뭐 6편이라고, 그러니까 6편 나갔다고 하지만 저희가 18편 나간 거거든요. 18편 더 나갔어요, 사실은. 그거 나가고서 뭔 변화가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방송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즌 1은 전반적으로 파일럿이에요, 저희는. 오랫동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시즌2에서 한 번 더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즌2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즌1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바뀌는 부분은 그 환장특급, 일부 환장특급 같은 경우에는 그 포맷은 유지를 하되 영상을 저희가 항상 방송을 하고 나서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방송을 하기 전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코멘터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예. 좋네요. 우선 본인들이 보고 상상도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재밌다. 반전도 본인이 직접 느껴보시고 나서 방송을 예, 들으시면 좋을 것 공감대를 같아요. 네. 폭 넓히자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사실 방송 말고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만 바뀝니다. 공개하는 형식만. 예, 한마디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신 분대로 재미있게 네. 그리고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대로 또 괜찮게. 네.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먼저 즐기고 먼저 반전까지 느끼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공감대가 넓어지겠죠.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환장 특급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이 에피소드를 고르셨어요? 원래 저희들이 기획하는 에피소드는 대체적으로 북미의 많은 올드 환장 특급이 아니라 이제 환상 특급이죠. 환상 특급 팬들이 원하고 꼽는 베스트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는데요. 언제나 자신들이 막 그렇게 꼽고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 에피소드가 무조건 최고라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팬들이 꼽지 않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에피소드는 리처드 매드슨이란 뛰어난 극작가가 얼마나 저예산의 이야기로 훌륭한 TV 시리즈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본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수많은 베스트 환상 특급 에피소드들이 그렇듯이 이 에피소드야말로 후대의 많은 영상물 그리고 많은 픽션들의 지대한 영향을 발휘한 요람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 오늘 거 보시면서 미나리는 어떠셨어요? 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그 여자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 딱 대조되는 모습부터 그 외형적인 비주얼부터 너무 달랐거든요. 한 명은 그 원처죠. 네, 네. 와이프. 빅토리아는 화려하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딱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메리는 굉장히 수수하고 여성스럽고 딱 내조형 여자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이 남자는 다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음. 아무리 완벽한 여자가 옆에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슨 영화죠? 예전에 그 남자 바람 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내가 되게 완벽한 여잔 거야. 되게 이뻐. 근데 실제로 바람 피는 여자는 되게 못생긴 여자랑 바람 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네. 그 영화가 아마 국내 내게는 너무 이쁜 당신이었던가요? 그런 아, 제목으로 맞아요. 소개됐었죠. 그 보면은 진짜 그 본처도 보고 놀래는 거야. 나를 놔두고. 저는 궁금해요. 그 바람 핀 그 상대를 만났을 때 나보다 더 예쁘면 화가 날지, 나보다 훨씬 좀 안 예쁜 상대면 화가 날지. 그 둘 남자랑 다겠죠? 여자랑 약간 좀 틀릴 것 같고 개인별 차가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미나리님은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펴서 미안합니다. 신혼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진짜 바꿔야겠다. 미나리님 말고 딴 사람 해야겠다. 자, 링님. 근데 링님 약간 정신세계가 특이해가지고. 뭐라고요? 일반적인 답변이 안 나와요. 나 안 특이해요.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아내가 바람을 폈어. 아내가 바로 아직 아내가 없으니까. 좋아요. 예, 네. 있다고 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기 뭐지? 다음 주에 예식장 알아보고 일자 괜찮습니다. 일단 일단, 아직 네. 없으니까 좋아요. 얘기 물어볼게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 네. 그러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하고 바람을 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보다 못났고 별로 아닌 사람하고 바람을 피는 게 낫겠어요. 어렵다. 전 이왕이면 능력인 사람하고 바람 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요? 더 저기 뭐 잘 돼서 나가야죠. 아, 그게 뭔지.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왜요? 특이한 그래요? 분이야. 예. 특이해. 농우댐님은 이번 생 말고 다음 생에 아, 네. 네, 다음 생에 슬퍼. 결혼을 하셨어요. 네. 네. 뭐야? 예. 근데 그 아내가 되는 분이 바람을 폈어. 네. 어떤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네. 그 닥쳐보기 전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네. 그 영화 주인공의 그 심경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이크님이 이야기하셨던 영화 주인공이 네. 자신의 그 파트너가 너무 완벽하고 틈이 없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뿌듯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비루해지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틈이 좀 많고 허술하고 약점이 많은 상대를 찾아서 바람을 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바람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여자분은 자신한테서 오히려 더 완벽해지려고 더더욱 완벽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남편은 더욱 더 비루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괴감이나 그 빈곤감을 좀 떨치고 대화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논점 일탈을 해봤습니다. 어느 상대랑 바람을 피든 간에 네.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난 약간 좀 다른 생각인데. 아니 뭐죠? 난 제3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바람 피면 난 여자랑 바람 폈으면 좋겠어.
네? 아내분이 여자랑요? 네, 아내분이 여자랑 바람 폈습니다. 아니 왜죠? 이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닙니다. 뭔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돌이키지 못했으면 좋겠어. 아, 아예. 네. 아예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왜냐면 나보다 잘난 남자거나 나보다 못난 남자건 어쨌든 그 미련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잘나도 비교하게 되고 못나도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바람 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아. 왜? 내가 볼 땐 저 사람 되게 못나 보이는데 나보다 뭔가 엄청나게 월등하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 여자가 바람을 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나보다 잘나도 마찬가지야. 뭐 잘나도 바람 폈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내가 그러면 못났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아예 그냥 양쪽 다 포기할 수 있게 네. 여자랑 여자랑 나는 그거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비교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서는. 그거 들으니까 왜 저 What Women Want라고 네. 거기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왜 거기서 그 주인공이 남자가 여자 그 생각을 읽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가던 커피숍이었나? 그쪽에 있는 저기 여종업원이랑 이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한 번 하고 잊어버려요 이 남자가. 근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앞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연락 안 했냐? 그렇게 우리 너 정말 저기 잘 맞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여자 생각으로 빨리 저 게이라 그래 게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 계속 내보내거든요 그 사람한테. 저거로 그러면 내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사실 나 게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받아들여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음. 뭐 저기 일반 남자치고는 내 어떤 그 저기 일반 여자의 마음 너무 잘한 것 같다 뭐 이런 식 얘기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딱 그 축하해주고 가거든요. 근데 그 심정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의 형태에서 자꾸 남자와 여자 그 이성 간의 사랑만 그 사람들이 예상하고 그것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리키님이 이제 말한 영화는 어떤 위기 모면으로서 그렇게 끌어다 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제이크님이 말씀하신 좀 전에 설정과 완전히 일치하는 예, 십수년 전에 인기 북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프렌즈죠. 프렌즈. 프렌즈의 로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원래 아내랑 같이 거의 신혼이었죠. 그 잘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가 상대가 생겼다 그러죠. 네. 이거 알고 보니까 로스가 채워줄 수가 없는 상대예요. 예, 여성과 예, 새로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자기 아내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보다 윗세대의 어른들은 들으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그 경우들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 요즘 많잖아요. 네. 많은데 전 처와 또는 전 남편과 친구로 지내고 그 전 처나 전 남편이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과 또 다시 또 친하게 지내는 그 관계.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이제 해외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는 관계가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냥 친구로서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친구로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도 약간 그 유교적 그 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자랐고 마찬가지로 저도 욕심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설정처럼 여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라서 친하게 지내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 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미나리님이 굉장히 본인이 어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항의나 비난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제이크님한테. 약간 좀 그쪽을 자꾸 제가 백합물을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건 컨텐츠로서 좋아합니다. 예, 이렇게 환장 특급 지금 전반부의 이야기만 갖고도 우리가 풍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뒷이야기를 더 궁금히 여기시겠죠? 네. 한번 더 이어서 가볼까요? 네. 이제 빅토리아는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빅토리아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기극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항의를 하고 있죠. 한 여인이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항의하는 동안에 또 다른 여인은 애처로운 하소연을 합니다. 다시 가위를 들어서 가위질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레고리는 빅토리아에게 이것은 사기가 아니며 가위로 지금 녹음된 부분을 잘라서 벽난로의 불길 속에 집어넣으면 메리는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레고리가 테이프를 불 속에 던지자 정말 메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이유로 빅토리아는 집을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이라며 떠나려는 빅토리아에게 그레고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모자란 탓이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빅토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졌습니다. 현관을 급하게 벗어나려는 빅토리아의 뒤에서 그레고리는 다급하게 마이크를 손에 쥐고 녹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관에 나타난 거대한 코끼리가 빅토리아를 집에서 못 떠나게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녹음을 하자 빅토리아 앞에는 난데없이 코끼리가 나타납니다. 코끼리아를 보고 놀랐던 빅토리아지만 문만 막고 선 코끼리를 보면서 빅토리아는 다시 서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 빅토리아를 보면서 그레고리가 테이프를 가위질을 해서 난로 속으로 던지자 코끼리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이제 그레고리가 너무 위험하다며 이 사람을 병원에 가두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그레고리를 자신의 옆에서 떠나보내고 자신이 이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해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빅토리아는 선언을 하죠. 그레고리, 당신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유산은 본인이 잘 쓰겠다고 말입니다. 그레고리는 그런 빅토리아를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빅토리아 당신이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도 빅토리아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지만 오늘은 참 힘들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도 잘 해주지 않는 빅토리아 앞에서 그레고리는 조용히 자신의 뒤에 있던 책장 안에 책들을 치우고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봉투의 겉에는 빅토리아 웨스트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봉투를 열어서 테이프를 꺼내며 너무 인간적으로 만든 게 약점이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빅토리아는 어이가 없었죠. 그레고리를 보면서 지금 설마 자신이 그레고리의 녹음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냐고 반문까지 하면서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빅토리아의 뒤에서 그레고리는 서글픈 표정으로 테이프를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빅토리아는 그제서야 그레고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악과 놀라움과 약간의 미안함이 섞인 표정을 마지막으로 빅토리아는 앞서의 메리와 코끼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레고리는 빅토리아의 뒤를 쫓듯이 빠른 동작으로 책상에 앉아 테이프 레코더를 들고 다시 빅토리아를 묘사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까지라고 말하고 그레고리는 생각을 고칩니다. 그래, 빅토리아는 조금 내버려두자. 그녀의 이름은 메리, 금발머리, 160cm, 소박하고 겸손하며 아름다운 외면보다 더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 정돈된 머리와 블라우스의 단정한 옷차림. 그녀의 이름은 메리 웨스트, 그레고리 웨스트의 아내이다. 그는 서재에서 남편을 위한 칵테일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드라마 속 인물들이 너무 생생한 나머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갈등과 행복을 번갈아 겪는 극작가의 일상이 보여졌습니다. 환상특급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이었지만 극작가 그레고리 웨스트한테는 진짜 세계입니다. 환장특급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편이었습니다. 뭐 이제 얘기 드렸지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청취자들이 이미 영상 보시고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상은 하셨겠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스포일러는 다 당하신 셈이네요. 네, 이미 다 스포일러를 더 당하고 이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방송 들은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스포일러 다 해놓고 뭘 보라는 거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베스트 에피소드엔 빠져 있지만 노무대님 말씀처럼
굉장히 좀 훌륭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오히려 베스트에 있었던 걸 빼고 이걸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도 그 이 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서재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네. 완전한 연극 무대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작은 도구와 몇 사람의 대사만으로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네. 그야말로 내용은 환상특급 오브 환상특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꾸 찾아요, 이런 거를. 뭔가 원류가 되는 걸 찾지 않고 재밌거리만 찾아. 쉽게 얘기해서 야, 요즘 뭐가 재밌냐? 요즘 뭐가 어떤 만화가 유행이야? 야, 요즘에 어떤 단어가 유행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거 해봤자 잠깐 유행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선하지도 않아. 이미 유행을 탔기 때문에. 근데 이 1950년대, 60년대 조금 더 가자면 70년대 컨텐츠를 찾아봐야 된다고 자꾸 저도 얘기를 하고 좀 옛날 걸 더 많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이때 그 나왔던 컨텐츠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가 넘쳐요. 특수효과 못 넣지, 로케이션 못하지, 조명 없지, 흑백이지, 그리고 배우들에 대해서 많이 쓸 수도 없지, 제작비가 많지도 않았지, 제작 기간 짧았지, 음향 마음대로 못 쓰니까 오로지 스토리만 가지고, 오로지 그 사람들의 연기만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뭐 MSG라고 그러죠. MSG 살짝만 쳐주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오리지널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죠. 네. 옛 어르신들도 옹고이지 신이라는 말씀들 하잖아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말씀처럼 유행의 어떤 파생을 따라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기보다 그 바로 앞에 있는 더 나을 것, 맞아요. 원래 있었던 그 원조를 찾으면 네. 볼품은 비록 좀 없고 약간 떨어져 보여도 그 이야기의 그 원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보면은 해외 콘텐츠는요, 그런 콘텐츠가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콘텐츠가 많아요, 오히려 거꾸로. 저 이제 지금 오늘 그 나왔던 이 에피소드를 보고 바로 딱 떠올랐던 영화가 뭐였냐면 루비 스팍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되게 모르는데 엄청난 명작이에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던 감독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이요, 다 재밌어요. 그리고 설정도 독특하고 지금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사실은 이제 그거잖아요. 작가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물을 창조를 하고 그게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그게 반전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루비 스팍스에서는 보면은 작가가 타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히트 작가야. 예전에 뭔가를 썼는데 히트는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히트된 다음에 다시 히트시킬 수 있는 작품을 쓸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글도 못 쓰고. 그것 때문에 연애도 못해.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서 머릿속에 갑자기 딱 스쳐 지나간 그 설정만 가지고 막 그 글을 써나가요. 그러고서 완료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거랑 똑같은 여자가 나타난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을 루비 스팍스라고 지어주고 그 여자랑 연애를 하는데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여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애를 별로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이상형을 계속해서 써나가요. 루비 스팍스는 이렇다, 루비 스팍스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거짓일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결말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말이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게 끝나요. 네, 그리고 영화 자체의 그런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요. 또 지금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이 주연 배우가 폴 다노라고 하는 배우인데 얼마 전에 옥자에서도 나왔고 환경운동가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박해일 닮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컨텐츠도 떴었는데 이 폴 다노가 나오는 거의 초기작이니까 폴 다노의 아주 그 쌩쌩하고 젊고 어리어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들의 이거의 전작인 리틀 미스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그 안에 나온 인물들이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릭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앞에 초반에 등장 인물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아마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거나
직접 창작해본 분이 아니시면 이해를 못하실 텐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나 캐릭터로. 그다음에 가끔 걔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게 야, 내 이야기 좀 빨리 써달라니까라는 얘기 생각도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말을 거는 거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있어요. 아마 분명 비슷하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아니 제이크도 얘기 많으신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끔 보면은 얘가 그냥 어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있는데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주인공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랑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분 정말 부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부러워요. 진짜로. 그 옛날에 EBS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심심할 때 친구가 필요할 때 나는 친구를 만들죠. 이거 맨날 진짜? 뭐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아시죠? 네. 그런 거. 다들 이제 내면의 외로움, 내면의 외로움. 나와 뭔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왜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약간 다중이 캐릭터잖아요. 네. 이미 지금 네. 현실화돼 있어요. 저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 막 사람이 진짜 막 바쁘고 힘들고 막 도대체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막 그럴 때 있어. 일할 때 특히 그래요. 마감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딴 거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을 때 갑자기 다중이들이 막 튀어나와요. 오, 좋은데? 그러면 나는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 놈은 만두를 빨리 구우라고 그러고 있고 한 놈은 실제로 그래요. 모니터에 드라마 켜놓고 그걸 보는 놈이 있고 일하는 놈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갑자기 확 이렇게 그 다중이들이 튀어나와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도 해요. 재밌다. 어떤 놈은 팔짱 멀티태스킹. 끼고 있고 어떤 놈은 웃기고 있고 어떤 놈은 헛소리하고 있고 어떤 놈은 여장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저 뇌 속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신선하기도 하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있다니까. 무료할 틈이 없으시겠어요. 지금은 많이 다중이들을 죽였어요. 죽이셨구나. 네. 이거 아이덴티티가 생각나네요. 네. 영화 아이덴티티가. 아이덴티티를 다시 보면서 이 다중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겠다. 그 중에서 대표 캐릭터를 하나 내세우고 걔를 좀 활동하게 해야지 나머지 애들은 좀 죽여야겠다는데 아직 만두 다중이는 안 죽었어. 미치게. 출출. 네, 출출할 때는 항상 튀어나와서 튀겨야 되냐 쪄야 되냐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피소드 보면서 제가 책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7살인가 8살인가 진짜 옛날에 봤던 그 책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책에서 마법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법에 대해 나오거든요. 연금술이네. 아니에요. 근데 그 마법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법사가 되고 싶은 어떤 주인공한테 그 선배 마법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배 마법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가 만약 부엉이를 만들고 싶으면 부엉이를 그 깃털 하나하나 색깔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해야 된대요. 디테일을 상상해가지고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어중간한 부엉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봤어. 그쵸? 네, 머털도사. 어찌 말하면 왕제약 도사. 머털도사에서 그런 네. 이미지를 차용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말하면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구술하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생각이 났고. 루비 스팍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보면은 대부분 다 작가들이 그런 것 같아. 디테일할수록 완벽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디테일하지 않을수록 작가들은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설정을 해놓고 사실 쓸 때는 빈틈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독자들이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상상력을 집어넣고 뭔가 자기 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 자꾸 뭔가 완벽하게 뭘 해야지 하고 자꾸 집어넣다 보면은 결국엔 망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환상특급 에피소드를 또 소개하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방대한 네. 이 문화 콘텐츠의 어떤 원류를 찾아봄으로써 도대체 우리가 재미있게 즐겼던 이야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네. 짚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월드 오브 히스 온도 네. 말씀하신 대로 루비 스파크에 이제 굉장한 영향을 줬고 그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 또 조상들이 계속 줄지어서 네. 나오잖아요. 어떤 조상들이죠? 아무래도 가장 이제 옛날 이야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그 이 환상특급을 보고 자랐던 소설가 중에 한 명인 네, 스티븐 덕후? 킹이 네. 네, 신들의 워드 프로세서라는 작품을 1984년인가 이제 쓴 적이 있는데 네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꼬마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타자기죠. 전동 타자기를 이제 선물 받아서 그걸로 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현실이 돼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킹답게 그 얘기는 전혀 즐겁거나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로 가게 되죠. 그 보면 스티븐 킹 세계관에서 그 작가들의 역할이 꽤 커요. 보면은.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봤던 그 잇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결국에는 나중에 커서 소설가가 되고, 스티븐 킹 세계관에서는 3대 작가로 되게 유명한 아주 독특한 작가로 나오게 되고, 또 뭐였지? 그 저기 케네디 암살 막으러 가는 내용인데 19 아니야. 11263인가요? 네. 네. 숫자로 된 네. 타이틀이었죠. 거기서도 보면은 작가가 주인공이고. 그러네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작가들이 자꾸 이런 걸 쓰는 거는 자기들의 그 판타지를 아주 그냥 극점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제이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계보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네. 그 타이틀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 타이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접할 때 네. 엄청난 스포일러를 당해버렸구나 하고 분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그 대표적인 영화들을 막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대신 정말 초마이너한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어떤 영화인가요? 1991년에 개봉된 덜러리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나도 못 봤다. 네. 그런데 국내는 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비디오로 마법의 타작이라는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봤어. 이 덜러리우스가 네. 바로 그 지금 제이크님이 말한 작가들은 꼭 이렇더라고요라는 어떤 전형을 정말 즐겁게 꽈버린. 네. 봤어. 네, 이 내용은 조금 알고 보시면 더 기대하실 만한 게 그 우리나라에 이제 쿨러닝 같은 코미디 영화로 알려진 존 캔디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존 캔디는 삼류 케이블 드라마 작가로 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자기로 열심히 드라마 원고를 써서 방송국에 갖다 주면 꼭 거기서 이렇게 하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면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드라마가 삼류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타자기를 들고 그냥 휴가 여행을 갔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만들어낸 드라마 속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타자기로 치면은 그 플롯이 그 마을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 영화가 이제 마법의 타작인데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아마 되게 유쾌한 내용이고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구나 하고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방송 초반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이크의 우주관 얘기하면서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새로운 우주가 하나 탄생한다. 네. 라고 했던 거가 사실은 저도 이쪽이에요. 네. 저는 매번 그렇게 막 뭐 상상을 하고 뭔가 꿈꾸고 그러면은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쪽 우주에 어딘가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설정들은 우주가 아니라 지구를 끌고 온 거지. 지구 어딘가에 생긴다.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구의 반대편에 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충분히 성립이 되는 거죠. 뭐 한국에 이제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타자기를 써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이 시대에는 타자기가 사실은 컴퓨터였어. 그렇죠. 네, 누군가 타자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컴퓨터를 가진 것처럼 뭔가 하는 사람이었어. 전문가 또는 작가. 뭔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타자기 가지고 있는 게 또 멋있는 거였었어요.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자기가 등장하면은 뭔가 멋있어지는 게 있어. 그 당시의 콘텐츠들 그 다음에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타자기 지금 와서 타자기를 쓴다는 거는 극도의 아날로그를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타자기를 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이제 그 공병우 씨인가요? 세벌씩 네, 만드신 네. 박사님이죠. 네. 그거를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세벌씩 타자기를 사셨다고요? 네네네.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샀대. 그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그냥 멋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저 동의를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타자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쳐봤는데 타자기를 치려면 컴퓨터랑 치는 거에 3-4배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그렇겠군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눌렀을 때 타격감이 굉장히 그 좀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꽤 네. 강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타자를 칠 때 빨리 치면 문제가 없는데 타자기는 빨리 치면 꼬여요. 아, 그렇죠. 치는 부분들이 꼬여서 엮여요. 그냥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타자를 친다는 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이제 좀 로맨스 같은 게 있는데 보면 이제 타자기가 등장한다, 영화에 등장한다, 뭐 드라마에 등장한다, 뭐 어느 콘텐츠에 등장한다 그러면은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거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환상특급 에피소드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아이디어였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타자기가 아니라 테이프 레코더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타자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음. 환상특급이 저만치 앞서 나간 건데 그렇죠.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제 리처드 매드슨이 굉장한 천재잖아요. 또 그렇죠. 리처드 매드슨 얘기 좀 해주시죠, 제이크님. 리차드 매드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환상 특급이 소개가 되면서 원작자도 더 많이 소개가 됐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로드 설링보다는 리차드 매드슨이 더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리차드 매드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나는 전설이다 작가예요. 네. 또 요즘에 또 나는 전설이다 하면 몰라 사람들이. 네. 예, 벌써 옛날 영화가 돼버렸어. 네. 네, 다시 또 리메이크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에서 한 명만 살아있는, 한 명만 정상인으로 살아있는 그 세계를 그린 작가고, 그 다음에 SF로 따지면은 많은 것들의 원류가 되는 작품들을 썼어요. 네. 예, 그리고 소설과 영화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소설은 오히려 좀비 소설류의 어떤 또 원형급에 속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나는 전설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뭐 바이러스라고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좀비를 지금처럼 그 로메로가 세계한 그건 또 세계관인데 좀비 영화 대표적으로 물리면은 감염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뉘앙스를 제일 처음 집어넣은 작가가 리처드 매드슨이에요. 또. 네. 리처드 매드슨은 이 아시는 바대로 환상특급의 이제 주 참여 작가이면서 로드 설링과 함께 이 환상특급 세계관을 만들어 나간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다루는데도 아주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상특급 시즌들을 보면 리처드 매드슨이 손댄 이야기들이 다 이 월드 오브 히스 온처럼 어떤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나 작가의 상상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이야기들로 나오는데요. 특징은 다 로드 설링이 만드는 것보다 굉장한 저예산, 정말 TV 제작자들이 아주 좋아했을 만한 그런 지금이었으면 이야기들로. 너무 사랑받았지 이런 분들. 그렇죠. 로드 설링이 이거 만들었으면 벌써 서재 벗어났을 거예요. 그럼요. 그죠? 서재 벗어나고 벌써 막 동네 나왔고, 고속도로에서 추격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뭐가 나왔고, 네. 네, 저 여자 누구지? 이러면서 차 두 대가 등장해서 네, 예. 뭐 거대한 이제 그 동네에 풀샷을 보여주면서 네.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창조한 사람이고 막 이제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제작자보다 더 스토리를 절감시켜주는 뛰어난 작가네요. 그럼요. 네. 제작자는 돈 좀 더 쓰라고 했을지도 몰라. 저는 판타지라고 해서 또 든 생각인데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결혼한 사람들의 판타지 같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살고 있는 이 와이프보다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또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그레고리가 빅토리아가 찾아왔을 때 당황한 게 바람 피운 걸 들켜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의 말을 어겨서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적인 약점을 빠뜨렸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시대로 치면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감정이 생기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얘가 그 안에서 복잡하게 얽히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현재나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마음대로 생성했다가 제거했다가 그런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성격은 이랬으면 좋겠고 외모는 이랬으면 좋겠고 취미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그래도 이제 그거를 비슷하게 제가 썼는데, 예, 결국에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결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쓰면서 거기다 그 왜 그런 얘기를 썼냐면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삼류 영화를 봤어요.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그 섹스 로봇, 오. 더치 와이프죠. 네. 섹스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하고 거의 똑같이 만든 거야. 그랬는데 그 설정을 다 나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미디 영화고 되게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약간 좀 저질 코드가 많고 그런 영화인데 보면서 저는 이제 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본 게 뭐냐면 만약에 진짜 저 시대가 오고 그 지금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이제 커스텀 와이프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커스텀 와이프. 네. 네, 네, 그렇죠. 커스텀 와이프라고 할게요.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머리카락 있잖아요. 색깔, 눈 색깔, 그 다음에 가슴의 크기, 허리의 둘레, 다리의 피부 색깔. 뭐 길이, 피부 색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종도 되게 비싸. 바꿀 수 있고. 예, 지금은 거의 뭐 저기 슈퍼카 한 대 값이야. 그 정도까지 커스텀을 하려면. 근데 이게 분명히 모든 산업들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급격하게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아, 지금 볼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되게 비쌌던 커스텀 기기들이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싸졌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게 우리가 시대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SF처럼 안드로이드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비싸겠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가격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이제 인구들이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절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옆집에 뭐 김모 씨가 뭐 하루는 금발의 여자와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보니 또 흑발의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그쵸. 있고 네. 알고 보니 뭐 이혼을 한 게 아니라 로봇이었고 뭐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내용이 그것도 있어요. 휴먼스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 중에 그 나와요. 갑자기 최근에 또 막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돌기 시작하던데 이게 사실은 3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모든 안드로이드들, 모든 로봇들이 약정제예요. 통신사에서 팔아요. 국가에서 보조금도 있어. 근데 얘네들은 윤리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만 그 윤리 코드를 가지고 그걸 해제할 수가 있어. 윤리 코드를 해제하는 순간에 로봇과 섹스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로봇, 얘는 원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 인공지능의 3대 원칙 있잖아요. 뭐 인간을 해하면 안 된다, 뭐 스스로 개조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그 해제 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로봇인 척을 하기 위해서 박스 안에 박스로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 위에다가 뭔가 하나의 그 제한 장치를 가두기만 해놓은 거야. 근데 데리고 온 주인이 얘랑 이제 섹스를 하기 위해서 해제 코드를 풀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감정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저는 이게 되게 미래의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폰 사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그쵸, 얼마 안 됐죠. 10년 안 됐어요. 아직.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TV 산업이 쇠퇴를 하고 콘텐츠가 갑자기 다 책이라는 거에서 다 핸드폰으로 옮겨오기 시작했고 이게 되게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10년 전에 사람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를 본다면 되게 신기하게 볼지도 맞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어떤 그 기술의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어요. 왜? 헷. 이거 지금 듣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근데 실제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거든요. 네. 언제 온다. 언제가 2025년입니다. 2025년에 특이점이 오는데 특이점이란 게 뭐냐면 그 어느 순간 천천히 가다가 이 순간 특이점이라는 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 뻗어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류의 역사상을 돌이켜 보면 한 몇천 년 됐죠. 근데 불과 지금 자세히 보면 그 기술의 어떤 급속적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0년 안쪽이고 최근에는 그 텀이 거의 1, 2년 단위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저도 이거 에피소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미래의 인류는 각자 자기 자신만의 VR 세계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어찌 말하면 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가장 간편한 게 뭐냐면 뇌에서 내가 지금 이런 에피소드 나온 것처럼 절대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되게 스크립션하거나 그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실제 내 세계에 나타나는 거고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앱스토어처럼 어느 누군가가 창조한 세계가 있어. 그럼 그 세계를 올리는 거야 시장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서로 나도 그거 마음에 든다. 저게 처리해가지고 차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네요. 나중에는 VR이 뭔가 합법적인 마약 느낌일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거꾸로 역전돼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 꿈하고 현실을 구분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속성이 없으면 꿈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쭉 연속성이 있으면 그거를 현실로 보는데 나중엔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창조해낸 세계가 너무 좋고 너무 뭐든 되는 세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면 현실은 그냥 내가 살아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만 있는 거지. 거꾸로 VR의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이런 세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게 제가 한 5년 됐구나. 5년 전에 나중에 만화 작가 되면 이거 써봐야지 하고서 썼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오 역시 미래를 내다보시는. 네, 거기서는 그 제가 쓴 거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꿈을 팔아요. 어쨌든 제가 그 하고 싶었던 것도 그 결국에는 그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꿈을 꾸는가, 어떤 사람이 가장 독특한 꿈을 꾸는가, 그리고 그 꿈이 그냥 그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상현실 장치에 입력이 돼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 꿈을 사는 세계예요. 자기가 그 꿈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거 저 전에 이야기 상당히 긴 이야기고 제가 전에 들은 적 있거든요.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는 네. 있었고 관심 있는 만화 작가 그 만화가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막 쓰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난 그래? 이렇게 써볼까? 그래, 난 이렇게 써보지 뭐. 좋은 아이디어였어 그러면서. 네. 예. 자, 이 또 작가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이 에피소드에 또 만든 분들 네. 그 랄프 넬슨이라는 이 감독이 있는데요. 네. 이 감독은 사실 로드 설링이 굉장히 아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드 설링의 어떤 그 플레이하우스 그 90라고 이전에 했던 그 드라마 시리즈에서부터 굉장히 연출력을 끈끈하게 자랑을 했던 네.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가 사실 시즌 1의 피날레거든요. 피날레인 만큼 명망 있는 배우들도 막 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연 배우로 나오는 분이 키난 윈이라고 네. 이 사람의 아버지인 에드 윈이 네. 역시 이 환상특급 에피소드에 주연으로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저희가 다뤘던 그 환상특급 천사들을 위한 흥정에 나오는 네. 그 놀라운 에드 북먼이죠. 네. 루 북먼이죠. 루 북먼이라는 그 캐릭터를 맡았던 배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주연 배우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루북몬이 약간 사기 캐릭터였네요. 엄청 그러네요. 젊어 보였네. 네. 네. 루북먼 씨는 그런데 그 루북먼을 이제 맡은 배우 네. 에드 키나는 이제 79세로 암으로 이제 그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 아들은 또 70세에 암으로 또 유명을 달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적인 요소가 좀 많은데 네. 연기력도 유전자적인 요소였던 것 그쵸. 같고요. 보면은 대머리도 네. 유전자더라고요. 암도 그렇고 네. 대머리도 그렇고 네. 대머리가 좀 안타깝네요.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암 치료제는 개발이 돼도 대머리 치료제는 더 늦게 개발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 얘기는 좀 네.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들어와. 예,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가운데 DC의 탈모겔에 있으신 분이라면 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네. 예, 리처드 매드슨의 이 뛰어난 에피소드가 시즌 1의 어떤 피날레를 또 장식하는 가운데 네. 저희가 이 에피소드가 팬들의 어떤 지명도 높은 에피소드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야기다 네. 생각해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있어요. 요즘에 다시금 느끼는 게 제가 별점 별로 잘 안 보는 편이었다가 최근에 좀 로튼토마토에 중독이 돼가지고 로튼토마토 별점을 보고서 별점이 아니죠 거기는 퍼센트죠. 퍼센트를 신선도. 보고 그걸 보고 자꾸 영화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거를 많이 깨트린 영화가 몇 편이 있었어요. 신선도는 높은데 별로다? 신선도는 높은데 별로다. 그 다음에 거꾸로 신선도는 낮은데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런 영화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게 문화별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별의 성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유명하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파이널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앞에서 거대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환상특급 되게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그렇죠. 소극장 무대처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소극장 무대처럼 끝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가장 환상특급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지 않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영상에 있으니 네. 영상을 지금이라도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로 돌릴까? CBS에 연락을 네, 해야겠군요. CBS한테 좀 편지를 보내볼게요. 네. 한국말로. 예. 자, 환상특급의 모든 에피소드가 지금 제이크님이 말을 한 것처럼 인지도가 높건 낮건 다들 재밌는 이야기들이니 환상특급 시간 나실 때 챙겨보셔도 좋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 거는 환상특급 오픈소스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원류가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비틀고 거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꾸며내고 MSG를 치시고 지금 현재의 영상 표현법과 편집법을 쓰시면 훨씬 재밌는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방송부터 들으시고요. 저희 방송에서 추천해드리는 환상특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손에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그 들으실 게 팟캐스트밖에 없어서 이 환장특급 들어주시는 여러분, 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노동력을 도와드리는 노동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같이 방송하시는 노무댐님, 그 다음에 미나리님, 리키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잘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